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주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로 가보죠. 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현행 5단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집합 금지 및 영업 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며 개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알리면서 각 단계별 기준 역시 완화할 뜻을 밝혔는데요. 대신 각 시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한 번만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금지도 정식으로 단계에 편입을 해서 3인 금지부터 20인 금지까지 단계별 차등적으로 완화해 적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구상권 청구도 강화하면서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대신 책임도 더 크게 묻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이 구체적 개편안을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수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러한 개편 방안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자칫 지난번처럼 또 한 번의 실기로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 같은 개편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틀 연속으로 6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완화할 단계냐 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개편을 하더라도 개편 시기를 바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확진자 수를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자영업자 비대위 대변인이라고 인터뷰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업종별 이제 대표 단체하고 계속 릴레이로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걸 반영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감염병 이게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감염병 질병이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뒀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같은 거는 이거는 사실은 좀 짧을 때 몇 달 이 정도로 계산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오래 가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확실한 기준 같은 걸 새로 바꿀 수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발표는 못 하겠죠. 못 하고 그 안을 만드는 것도 좀 충실히 좀 할 필요는 저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3단계였던 걸 다시 5단계로 바꿨는데 이제 1.5단계, 2.5단계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져 가면서 사실 그때도 좀 말이 많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오히려 줄 수도 있다. 또 이게 장기간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 단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단계를 단순화하는 대신에 여러 좀 경제적인 고려 등을 좀 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시행을 해봤을 때에 시행착오를 겪었거나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왜 하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됐을 경우에 잘못하면 또 한 번 더 지금 4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악영향을 주게 되면은 사실상 원래 이제 백신 접종 계획과 치료제 도입 등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집단 방역 이제 이 체계를 만들어 구축해 놓겠다라는 이 타임테이블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좀 여러모로 실제로 이것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표 시점까지는 시차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하면 도대체 자영업자 죽으라는 이야기냐.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그걸 반영해서 좀 바꾸겠다고 한다면 지금 바꿀 때냐? 지금 바꿔서 또 늘어나면 어떡할 거냐.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거냐 우리 보고 아마 정부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할 법한데 참 힘든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거 발표하는 것도 문제예요. 발표한다 해도 문제고 안 한다 해도 문제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의견 수렴은 계속 하는 것 같고요. 발표 시기는 되게 조심할 것 같아요. 당장은 절대 못 하고 어느 정도 봐서. 근데 그 필요는 저는 제가 이 소상공인 많이 보지는 않지만 저도 소상공인 같은 입장에 있고 보면 다 다른 것 같아요.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래서 그거는 좀 차등을 둘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일률적으로 5인 이상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둘 필요는 있는데
그 기준도 쉽게 마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소셜 버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뭐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들처럼 이 소셜 버블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완화를 해주고 대신에 그 밖에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건 더 강화하는 식으로 또 추진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또 그 안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또 참 여러모로 딜레마가 있을 테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보건복지부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오늘 이틀간 휴가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틀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에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아마 그때는 뭐라고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한다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하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원래 처음에는 인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지만 티타임을 통해서 출입 기자들에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사이에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당사자 중 한 사람인 박범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수석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신 수석의 관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하고도 깊은 관계라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더 소통하겠다. 또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 보좌를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말을 아끼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빌미로 청와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휴가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마음적으로 혼란스럽다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뭐 그렇겠죠. 임명된 지 진짜 2달 채 안 됐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자꾸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민정수석이라는 위치라는 게 사실은 수석 비서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좀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나 지난 정권을 보면 뭐 우병우 수석이나 뭐 각상도 수석 짧게 하긴 했지만 검찰 출신 인사들이 민정수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검찰하고 좋게 말하면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는 거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민정수석들은 정반대 인사들이에요. 검찰 아무 관계 없는 조국, 뭐 지금 김조원 수석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민정수석의 위치가 정상화되는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그게 이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옛날 좀 민정수석 역할을 좀 생각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그만 한 달 있다가 2달 있다가 그만둘 정도가 될지는 아니 논란이 되고 안 되고는 경위를 보면 그 언론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후문이나 전문 이런 것들을 받아서 기사화하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하면서 네. 과정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법무장관하고 수석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인정을 하니까 기사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논란이 그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는 사실은 청와대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안이죠.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신현수 수석이 그거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하고 한 부분이 좀 과연 맞는가라는 뭐 정당성 부분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는 인사가 아니 이런 그것도 식으로 그런 거예요. 항의하는 그래서 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비서인데 비서가 어떻게 이제 저렇게 항명성 그러니까 행위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청와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하면서 뭐 이런 이견이 있었고 이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논란을 키울 게 아니라 확실하게 끊었어야 되는 게 더 정답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는 데는 청와대의 대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는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또 박범계 장관의 메시지도 그렇고 신현수 수석을 좀 달래는 듯한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이 좀 마음이 풀어져서 잘 돌아와서 복귀를 하고 민정수석으로서 자리를 계속 지켜줬으면 하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반면에 지금 뭐 오늘 아침 조간에서도 그렇고 일부 매체들은 신현수 수석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좀 마음을 완전히 굳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또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신현수 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나름의 인사안을 마련을 해갔는데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 이제 뭐 이광철 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이 인사안이 관철이 되고 본인 인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좀 마음이 그렇게 상했다라는 게 요지인 것 같은데 그럼 만약
본인의 인사안이 그렇게 관철되게 되면 그럼 반대로 그건 법무부 장관 패싱 아닌가요? 좀 쉽게 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유임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렇다면 박범계 장관의 뜻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데 이거 한쪽 그러니까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설명을 하면서 장관과 수석 간의 이견이 있었다까지는 네. 청와대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가? 지금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검사장급 인사 내용에 대한 불만이냐, 아니면 재가 과정에 대한 불만이냐. 사실 이게 좀 분명히 좀 갈라져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 거죠. 확인은 안 되고 전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월권이고 항명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후자라 하더라도 네. 사후적으로 이러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차피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재가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런 건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뭐 어쨌든 해석하든 간에 그러고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둘이가 친한데 뭐 저러는 거는 뭐 큰 인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친하든 안 친하든 간에 어차피 공직자잖아요. 그걸 수락하면 공직자가 되고 네. 장관급 비서관입니다. 수석 비서관이. 과연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뭐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든지 뭐 독대를 하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언론에 이게 나온다는 게 이게 맞는지 사실은 저는 조금 이게 너무나 어색해 보여요. 예전에 민정수석 이렇게 얼굴이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사실 한 달도 안 되고 안 한다고 저렇게 하는 게 이게 하여튼 아니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뭐 이런네 저런네라고는 어떤 얘기가 거냐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던 바가 네. 있었죠.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계속 기다리고 이럴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까지가 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휴가라고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보고 네, 아니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제 끊어야 되는 것이겠죠. 결정해야죠. 뭐 청와대 입장에서 안 한다는 걸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시킵니까? 하기 싫다는데요. 뭐. 끊어야 되는 것이고 뭐 더 앞으로 이제 심기일전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가는 것이겠고 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어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자리에 대한 정의 자체, 규정 자체가 좀 이 정부 들어서 새롭게 정립하려는 과정에서 좀 이런 갈등이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여야 된다는 가장 잘 알고 있지 본인이 않겠습니까? 했으니까요. 네. 좀 그런 면에서 관계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율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불협화음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경기도 한 아파트의 경비원 9명이 보름 넘게 복직을 요구하면서 집회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들인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전원이 해고를 됐다고 합니다. 연령은 65세부터 79세까지였고 경력도 한 달부터 11년 넘게까지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공개 입찰 절차를 거쳐 경비 용역업체를 새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 승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 9명은 지난해 12월 말에 근로계약이 1월 31일자로 만료된다라는 등기 우편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경비원들이 순찰 등 기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다 벌어지는 쓰레기가 된 기분이라면서 복직이 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통상 새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부는 해고가 되더라도 일부는 고용 승계가 되는데 이처럼 전원이 해고되는 건 이례적이다. 특히 이제 경비원들은 새 관리 사무소장과의 갈등이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 중입니다. 일부 주민들 역시 우리 경비원을 돌려주세요라는 응원 현수막을 만드는 등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문제가 이런 부분 같아요. 위탁으로 관리 형식으로 하느냐, 직접 고용을 하느냐 부분인데 직접 고용을 하면 뭐 이런 문제가 덜 발생하겠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그 경비원하고 같이 이제 뭐 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간단하고 이런 방식이 뭐냐면 중간에 업체를 더 가지고 하면 쉽게 그거는 계약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업체한테 불만을 얘기를 해가지고 경비원들 못 하겠다. 좀 딱 이 지금 옛날 나쁜 방식대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흐름이. 뭐 그게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긴 하지만 그거 바꾼다고 뭐 완벽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많은 아파트가 위탁 관리 방식으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항상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 연초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던 LG 그 트윈타워 네. 청소 노동자들 문제고 거의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양상이 거의 똑같은 비슷합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업체를 두고 결국은 뭐 그러니까 이 고용 승계 여부를 그 업체한테 이제 넘겨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지금 그렇죠.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에 한정을 해서 경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왜 이런 어떤 그 방식이 계속 횡행하고 있는가? 사실 요걸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거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뭐 어쨌든 뭐 경비원 어쨌든 간에 직접 고용을 좀 하는 방식으로 그게 안 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될 수 있도록 법을 조금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무방비로 놔두다 보니까 대부분 위탁 관리를 그게 편하잖아요. 그냥 계약서 한 장 써놓고 만약 불만이 있으면 계약 해지해 버리면 그 고용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사용을 해갖고 이렇게 인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무엇보다 편한 거는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것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인 것처럼 네. 이렇게 이 사람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바꾸면 되지. 업체도 그냥 새로 계약하면 되지. 그럼 그 과정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혹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하다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다치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사람인데 거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비원들의 이런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청소 노동자 같은 것들도 그렇고 단순히 그냥 몇 명 대 몇 명이니까 비용이 얼마 드니까 이거 그냥 바꾸면 그만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용자의 마인드가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노동자는 껌이 아닙니다. 열심히 씹어서 단물 다 빠지면 그냥 뱉어버리는 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가야 되는 동반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뭐 위탁 관리 방식을 뭐 어떻게 바꾼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럼 그게 법이 그런데 필요한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것들을. 네, 그 노동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